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그녀가 잠시 후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중 씨, 궁금한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혜원 씨.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중 씨는 제가 너무 쉽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저와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혜원 씨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녀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약간 감동한 듯 보였고 저도 진심으로 말했기에 그녀의 반응이 기뻤습니다. 사실 저도 선중 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선중 씨보다 나이도 많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선중 씨에게 마음이 가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약간 슬픈 표정으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대형 건설사에서 일하는 현장 관리자예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고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집에 없어요.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시피 했죠. 몇 년 전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어요. 지금도 그 여자와 만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집에 잘 안 오고 일 핑계로 자주 밖에 나가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혜원 씨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혜원 씨는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혜원 씨를 존경해요. 강하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중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선중 씨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혜원 씨를 정말 좋아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저는 항상 곁에 있을게요. 우리 서로를 더 알아가요. 혜원 씨가 원한다면.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후 우리는 일식집에서 1시간 넘게 더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날 저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혜원 씨가 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던 중 혹시나 호텔에 가자고 제안하면 그녀가 놀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른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른 일정 있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일정은 없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혜원 씨,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어때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가네요. 우리는 손을 잡고 일어섰고 그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식집을 나와서도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혜원 씨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선중 씨,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도 제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원 씨는 제 마음속 여신이에요. 당신이 매력적이지 않은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저를 장난스럽게 팔을 꼬집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키오스크에서 일부러 사람이 적은 영화를 골랐습니다. 예매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내심 큰 기대감에 부풀었죠. 그러자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구석에 가서 앉아요. 눈에 띄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구석 자리로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팝콘과 음료를 사서 상영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영화관은 한산했고 우리는 상영관 뒤쪽 구석에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영화관에서 우리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그 순간의 설렘을 만끽했습니다. 곧 상영관의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혜원 씨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놓지 않았고 고개를 돌려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고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영화는 시작되었지만 제 시선은 스크린이 아닌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혜원 씨의 몸에서 풍기는 상쾌한 향기와 따뜻한 기운이 더 큰 설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점점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상영관, 적당한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약간의 술기운이 더해지며 우리의 감각은 서로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혜원 씨의 입술에서 은은한 술 향기와 함께 느껴지는 열기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마저도 저를 유혹하는 듯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의 숨결이 서로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지며
저는 그 부드러운 촉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 씨, 괜찮죠?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손을 그녀의 허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따뜻함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했고 우리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혜원 씨, 당신을 원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손길이 점점 깊어지며 우리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며 우리의 숨결과 맥박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중 씨, 우리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마치 저를 유혹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잊고 그 열기를 즐겼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서로를 느끼는 것은 저와 그녀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저는 혜원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선중 씨. 그 순간 저는 혜원 씨와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녀의 말에 저는 감동하며 답했습니다. 혜원 씨, 앞으로도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중 씨, 참 나쁜 남자예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그 속엔 애정 어린 장난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쁜 남자라니요? 제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그녀는 가볍게 제 어깨를 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손을 잡고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다른 관람객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혜연 씨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눈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영화관을 나와 우리는 곧바로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지하철에 타자마자 혜원 씨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혜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제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중 씨, 정말로 저를 좋아하세요? 그저 함께 있는 게 즐거워서 그러는 건 아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혜원 씨가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선중 씨가 저를 좋아해 준다면 저도 언제나 선중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선중 씨가 저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선중 씨를 놓아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연 씨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외모도 매력적이고 몸매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 여자친구라면 정말로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중 씨, 고마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도 선중 씨가 너무 좋아요. 선중 씨와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지하철 안에서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부의 시선도 현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우리는 손을 잡고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버스 안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쪽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그 순간 우리는 설렘을 참지 못하고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한 감정에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작은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달콤한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순간에 갑자기 혜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혜원 씨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혜원 씨는 부드럽게 대화를 마무리했고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버스가 도착하자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는 모습에 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웃음과 향기가 계속 떠올라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 시트를 정리한 후 소파에 앉아 저녁에 행복한 시간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여보세요, 혜원 씨.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녁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혜원 씨,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듣지 않겠어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애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저도 안방에서 전화하고 있어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커서 밤에는 저를 찾지도 않아요. 혜원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한 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과 서로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꿈속에서도 서로를 찾았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며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한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지만 혜원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조차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모든 것을 엉클어지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로 평일 점심시간에 몰래 만나거나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허락할 때 모텔에서 사랑을 확인하며 그곳에서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잠시 잊고 오직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녀가 저희 집에 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면 우리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넘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원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중 씨,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주려고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드디어 결심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해야겠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도 충분하고, 이제 남편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원 씨,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도와줄게요.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요.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 선중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혜원 씨가 모아둔 증거를 보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혼할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끝내야 해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그녀는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저희 집에서 만나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선중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혜원 씨,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 시작이에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녀와의 관계는 안정감을 주었지만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다가가면 언젠가 아이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혜원 씨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우리는 서로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예요.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정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친구에게 정말 큰 신세를 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친구의 어머니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 생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시골이 아니라 정말 작은 깡촌이었죠. 학생 수가 많지도 않았고
환경도 열악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늘 너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 성적도 꽤 좋았고, 그래서 제 가족들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욕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 말이에요. 결국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는 제 공부를 돕겠다고 정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 서울에서 자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어서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자취방을 구했어요. 집에서 도움을 주긴 했지만 사정이 넉넉하진 않았으니까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저렴한 방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거리가 멀어서 오가는 게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혼자 지내기엔 참 적당한 곳이었어요. 방도 넓었고 쾌적했고 주방도 나름 갖춰져 있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비교적 평범하고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사실 공부 말고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기도 해서 사실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라서 그런지 말도 잘 통했고 죽이 잘 맞았어요. 서로 같은 처지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이 친구를 알게 된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학교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됐어요. 평소에 술이랑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터라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주량이 꽤 센 편이더라고요. 학교 선배들도 신기했는지 너 술 잘 마신다 라면서 계속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멀쩡한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분에 여자 선배들이나 동기들과도 처음으로 술을 마셔보게 되었죠. 술게임 같은 것도 하니까 괜히 더 설레고 분위기도 좋았고요.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다가 보니 어느새 시간이 늦어버렸고 밖에 나오니 대중교통이 모두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게 학교 근처까지만 가면 제 자취방까지 걸어서 한 5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친구한테 혹시 길이 애매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하고 물어봤는데 친구 녀석이 크게 웃으면서 난 괜찮아.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랑 비슷하게 자취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는 근처 아파트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말에 오히려 제가 그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셈이죠. 친구 말로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어머니와 단둘이 서울로 올라와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뒷바라지해 주시려고 엄마랑 둘이서만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살짝 부럽기도 했어요. 친구는 저를 배려한다며 자기 침대를 양보해줬고 저는 편히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올 무렵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뒤에서 살짝 껴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결에 눈을 떴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죠. 저를 뒤에서 감싸 안은 건 다름 아닌 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자고 있던 침대가 친구의 침대였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안으신 건데 사실 제가 아들의 친구였으니 저도 많이 놀랐지만 그 상황이 되자마자 친구 어머니도 엄청 당황해하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처음 보는 까무잡잡한 젊은 남자가 아들 침대에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친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나이도 훨씬 젊어 보이시고 전혀 아줌마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어깨를 덮는 긴 생머리에 머리카락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흔히 볼 수 있는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와는 완전 다르셨죠. 친구 어머니는 40대 후반, 거의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는데도 저희 친척 누나랑 비교했을 때 그 젊음이 한치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이에만 풍길 수 있는 성숙한 여성미와 동안의 매력이 더해져서 제 눈에는 한층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끔찍하게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아들 하나뿐인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시는 게 서울까지 딸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친구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친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어릴 적에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젊은 나이에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워내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잠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그날 친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친구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까지
집에 친구를 데려온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를 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을 마치면 친구 집으로 발길이 자주 향하게 됐어요. 학교랑도 더 가까우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친구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다 보니 식비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집에서 직접 만든 따뜻한 집밥을 먹게 되면 그 맛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처음 친구 어머니를 뵈었을 때부터 어쩐지 친구보다 그분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분이 저희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스레 마음이 끌려서 자주 친구 집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게 제게는 은근히 설레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친구 어머니의 미모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셋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어머니가 친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은근슬쩍 어머니를 계속해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 시선이 남다르다는 걸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요즘 어머니들이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라고 해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침에 그토록 강렬하게 껴안으며 깨워준 적이 없었거든요. 장난으로 아침잠을 깨우려던 거라고 하기에는 그때의 느낌이 너무 진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오르고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중요한 일로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일찍 나가야 하는 데다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시간을 맞추는 게 영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있으니 친구 녀석이 뭘 그렇게 고민하냐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10분이면 학교에 도착하는데 왜 굳이 집에서 오려고 해? 라며 하루 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침 친구는 그날 밤을 새고 아침에 일찍 돌아올 예정이라서 집에 없을 거고 친구 어머니도 마침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셔서 그날 집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 말라면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흔쾌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말처럼 집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배가 조금 고프긴 했지만 아무리 친구가 오라고 했다고 해도 남의 집에 들어와 밥까지 해먹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씻고 그냥 일찍 잠을 자려고 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날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지만 그저 피곤했던 탓에 빨리 잠들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달콤한 잠에 한참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불 속으로 무언가 파고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쯤 잠에서 깬 채로 그 느낌을 느꼈는데 어둠 속에 비치는 실루엣만 봐도 이게 친구가 아닌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이건 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에는 한순간이었죠. 그 모습은 제가 매일같이 바라보고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던 친구 어머니였으니까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순간 입 안으로 진한 술 냄새가 훅 퍼져 들어왔어요. 아, 친구 어머니가 술에 많이 취하셨구나. 그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미 이불 속 가득 퍼진 술 냄새 때문에 저도 마치 술 기운에 취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술을 마셨어. 라고 말하셨습니다. 친구의 친가.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 입장에선 시댁이죠. 거기에 돌아가신 남편.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의 일로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셨나 봐요. 원래는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실 계획이었지만 거기서 견딜 수 없는 무언가를 겪으셨는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치듯 나와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취기가 올라오셔서인지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감정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듯했고 뭔가 애틋하고 외로운 기운이 그 어두운 방 안에 가득 차올랐어요. 어쨌든 평소에 마음속으로 동경하던 친구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으니 솔직히 좋기도 했고 또 당황스럽게 상황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친구인 척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도 너무 가깝게 들려서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 몸에 원래 열기가 많은 건지 점점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열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고 긴장해서 그런지
오히려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 어머니가 하소연하듯 넋두리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제 옆에서 잠이 드시더라고요. 상황이 일단락된 듯 했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제 옆으로 깊숙이 파고드신 탓에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순간 어머니가 깰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친구 침대에 있는 게 아들이 아니라 저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을까 싶어서 숨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피곤했던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좋아서였는지 결국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함께 잠들어 있다가 어느새 아침이 밝았는데 친구 어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워있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시더니 괴성을 지르며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놀랐고 뭐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오히려 당황하며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다라며 제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예쁜 분한테 사과를 받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친구 어머니는 이어서 부탁하듯 말씀하셨죠.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줘요. 집에 들어왔던 것도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친구에게 의심을 사는 것보다도 아버지 일로 고향에 다녀온 후에 그냥 집에 바로 돌아와 버린 걸 알면 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야 뭐 그 부탁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도 친구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친구 어머니도 그날 일을 전혀 티 내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괜히 친구와 친구, 어머니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혼자 불편해하고 뭔가 어색한 기색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는 재학교와 자취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학비나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현실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한동안 휴학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돈을 좀 모아서 복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때 친구 녀석이 저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사실 친구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를 혼자 집에 두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엄마가 부대 근처까지 따라가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입대하고 나면 방이 비어 있을 테니 제가 그 방에서 지내면서 틈틈이 어머니에게 아들 노릇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염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생활비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친구가 군대 가는 날까지 셋이서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그날의 일은 비밀로 묻어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죠. 덕분에 저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친구가 입대하던 날 셋이서 함께 논산훈련소까지 갔습니다. 친구와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라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친구가 입대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부터 어머니가 정말 슬프게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어찌나 서럽게 우시는지 옆에서 말을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가 이게 다들 가는 군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친구도 거기서 잘 적응하고 씩씩하게 지낼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며 토닥여 드렸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래 너의 말이 맞다 하시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과 외로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친구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서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지치셨는지 결국 마른 눈물을 삼키며 한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친구가 저한테 아들 노릇 좀 해달라며 부탁했던 게 생각나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침실로 안내해드렸어요. 일단 푹 주무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어머니를 침대에 뉘어드리고는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니가 제 팔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아들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잠들 수가 없어. 하시면서 그날 그때처럼 제가 곁에 있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에 한순간 망설였지만 사실 저도 그날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어머니 곁에 침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옆에 누워서 어깨를 토닥여 드리는데 그 손끝의 감촉이 저도 모르게 부드러워졌고 어머니의 얼굴이 제 품으로 파고들며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엔 위로의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던 손길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그날 밤, 친구가 입대하던 첫날이자 저희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친구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말해서도 안 되는 은밀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 꽁트 같은 거 보면 신혼부부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정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를 갈망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때로는 그 정도가 우스울 정도로 잦았어요. 어떤 날은 친구 어머니가 아예 일도 나가지 않고, 저도 대학교 전공 수업을 빠진 채로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던 적도 있어요.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말이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물만 마시면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열정적으로 즐겼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친구가 입대한 지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휴가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군대에 가더니 오히려 얼굴이 더 밝아 보이더라고요. 새까맣게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휴가를 나왔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몰라볼 정도로 생기가 넘쳤죠. 저와 친구 어머니는 그 5개월 동안 마치 부부처럼 지냈지만 막상 자기 아들이 오니까 친구 어머니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아들에게 더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질투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때만큼은 친구와 어머니가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을 마음껏 누리게 두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저랑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친구가 슬쩍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들 노릇 잘하고 있냐? 순간 당황스러워서 얼버무리면서 그럼 잘하고 있지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친구가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움을 많이 타시거든. 너는 죄책감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는 이미 제가 그분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전에는 친구가 직접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는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분의 외로움과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걸 채워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사실 이런 게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엇나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는 제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이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 너가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어. 죄책감이 덜해진달까.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실 너가 우리 엄마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거 다 눈치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잘 챙겨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 다 보여서 그랬던 거야. 친구는 진지한 눈빛으로 앞으로도 자기가 전역하고 나서도 학업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한테 계속 부탁할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어떻게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친구의 어머니를 위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기로 했어요. 친구에게도 그리고 친구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전까지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깨달았죠. 사실 저는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에 얽혀버린 거였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게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장 현실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죠. 아직 졸업도 해야 하고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친구 어머니의 외로움을 풀어주는 노동의 대가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친구가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집에 돌아온 그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용히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는 제가 갑자기 떠나려 하니까 이러는 게 어딨냐 하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친구 어머니도 많이 아쉬워했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그 집을 떠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친구는 계속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이제는 내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라고만 말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모든 걸 잊어버리려는 듯 군 입대를 선택했어요. 도피하듯이 군대로 들어가서 친구와도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게 됐고요. 지금은 솔직히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물론 마음만 먹으면 친구를 찾아볼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러다가 괜히 이제는 60이 다 되어갈 친구 어머니와 다시 얽히게 될까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의 기억은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마음에 담아둔 걸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해지네요. 저는 48세 남자이고 인천에 살고 있어요.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와 살고 있는데 잠시 아내 자랑을 하자면 대화가 잘 통합니다. 우선 제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줘요. 그리고 말을 참 예쁘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아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런 아내와 딸, 아들 하나씩 낳고 살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지방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희 동네에는 큰 강이 있었고 집 앞에는 작은 도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낚시를 무척 좋아했죠. 비가 온 뒤 도랑에 물이 차오르면 친구들과 함께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며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낚시를 할 때면 친구들이 물가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뭐가 재밌냐고 핀잔을 주곤 했지만 저는 낚시대를 던져놓고 입질이 오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한 번도 지루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죠. 물고기를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잡힌 물고기를 보고 기뻐하곤 했죠. 지금은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말이 되면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토요일마다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에 낚시하는 건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낚시를 다니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자기들끼리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시작하니 저도 제 취미를 즐길 시간이 생겼어요. 금요일 출근할 때는 낚시에 필요한 장비와 옷을 미리 차에 실어두고 퇴근하자마자 바다로 떠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혼자서 가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본 적도 있지만 아내는 재미없다고 하고 아이들도 벌레가 무섭다며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죠. 아내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잡아온 생선은 맛있게 먹을 테니 혼자 다녀와 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내는 특히 회를 무척 좋아하죠. 내가 잡아온 생선으로 회를 떠주면 기분 좋게 먹고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어떤 날은 구이나 조림을 해서 가족끼리 먹기도 하죠. 낚시를 하다 보면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작은 문어나 꽃게도 종종 잡히곤 합니다. 그런 날에는 아내가 문어를 넣은 해물라면을 끓여주는데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히죠. 낚시는 비용이 꽤 들긴 해요. 장비나 기름값, 때로는 배를 빌리는 비용도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용돈을 아껴서 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낚시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직접 잡은 자연산 생선의 비늘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푸짐하게 차려 먹는 그 즐거움이 정말 큽니다. 제가 없는 토요일 밤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라고 하더군요. 아들도 자신 있게 아빠가 없으면 내가 집을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언제 이렇게 컸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놓여 편하게 낚시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 낚시에서 잡아온 생선을 팩에 담아 매직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놓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 냉동실 2칸을 비워주었고 저는 그 칸에 생선을 차곡차곡 정리해 둡니다. 아내에게 귀찮은 일을 시키지 않으니 아내는 오히려 생선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서 좋다며 기쁘게 받아줘요. 더구나 우리는 연애할 때부터 생선회를 먹으러 여기저기 자주 다니던 기억이 있어서 아내는 제가 낚시를 간다고 하면 기꺼이 얼음을 채워 냉동실을 준비해 놓을 정도로 생선을 좋아합니다. 제가 잡아오는 생선 중 큰 것들은 포를 떠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생선을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 전으로 구워 먹곤 해요. 낚시가 잘 되는 날에는 우리 가족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잡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근처에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생선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저희 집 냉동실은 마치 마트의 수산 코너처럼 다양한 생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갓 잡은 신선한 생선에 술 한 잔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할 때 당일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잡은 생선을 바로 회로 떠서 술과 함께 즐기는 것이 제 낚시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당일치기를 하지 않는 이유도 술을 마시며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서죠. 이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뻔뻔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어느 날 낚시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태풍 예보가 있었습니다. 낚시가게 사장님께서 무인도보다는 유인도로 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유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인도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세 채밖에 없었고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낚시대를 들이우고 커피를 마시려고 버너에 물을 끓이려던 찰나 물고기들이 입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살필 여유도 없이 낚시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약 3시간 정도 낚시를 하자 귀하다는 감성돔을 5마리나 잡았습니다. 아이스박스를 가져오려고 차로 가는 도중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심하게 불어 급하게 낚시를 중단하고 낚시 전에 눈여겨봤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나요? 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계세요? 하고 외쳤더니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낚시하러 왔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더니 할머니가 우리 집이 민박은 하긴 하는데 손님들이 와 있어서 남는 방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다른 집에서 묵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뒷집에 아산댁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긴 한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르신, 비만 피하면 되니 아산댁에게 잘 좀 부탁드려 주세요 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서둘러 비옷을 입고 그래요. 날씨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같이 가봅시다 하시며 앞장서 주셨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산댁 있어요? 하고 할머니가 부르자 제가 부를 때와는 달리 바로 문이 열리며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대답하더니 저를 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산댁, 우리 집에는 손님들이 와서 남는 방이 없으니 저기 사랑채에서 오늘 하루만 방 좀 내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나 아산댁은 저는 외부인에게 제 집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아주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니 제 사정을 좀 봐주세요 라며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산댁은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라며 말을 흐렸어요. 저는 아이스박스에 든 감성돔을 보여주며 이거 방금 잡은 건데 같이 드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감탄하며 월척이네. 우리 섬은 고기 반, 물 반이라더니 정말이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이 2마리 가져가셔서 손님들과 함께 드세요. 라며 감성돔 2마리를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산댁에게 이런 날씨에 이 양반 방 한 칸 내줘야 인정머리 있는 거야.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여자는 외부인이 내 집에서 묵고 간 적이 없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니 체념한 목소리로 할 수 없네요. 유추하지만 저 방에 들어가세요. 갑자기 비를 맞아서 정신이 없을 텐데 방에서 좀 쉬세요. 식사는 차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생선은 제가 손질할게요. 라고 말하며 가방과 장비를 그녀가 가리킨 방 앞에 내려놓고 아이스박스에서 감성돔 1마리를 꺼내 들고는 도마와 칼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생선용 칼이 따로 있다며 칼을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생선의 대가리 방향으로 비늘을 정리하고 포를 떴습니다. 아산댁은 제가 생선을 능숙하게 손질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감탄을 했어요. 뼈와 머리는 나중에 매운탕 끓여 드세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수줍은 듯이 받아들이며 생선을 이렇게 깔끔하게도 잘 다듬으시네요. 손도 빠르시고요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저는 생선을 빠르게 손질하고 세수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산댁이 방문 밖에서 식사하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을 봤더니 정갈함 그 자체였어요. 혼자 먹기는 미안해서 같이 드시죠. 라고 제안했더니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전제 방에서 대충 먹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러지 말고 밥 한 공기랑 수저 한 벌만 가지고 오세요. 뭐하러 밥을 따로 먹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같이 드세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쟁반에 밥과 수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둘은 약간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회를 먼저 먹고 밥과 매운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니 젊었을 때 한 미모했겠다 싶을 정도로 참 예뻤어요. 더구나 그녀의 음식 솜씨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낯선 남자에게 매운탕까지 정성스럽게 끓여내는 그녀의 배려에 살짝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거의 없었고 말없이 밥을 먹었죠.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자 저는 집에서 가져온 술을 꺼내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한 잔 받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놀란 듯이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냥 받아만 놓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숨에 술을 비우고 다시 잔을 채우자 그녀도 술잔에 입을 살짝 대고 조금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이 쓰다며
못 마시겠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처음 와보는 낯선 섬에서 낯선 여자와 폭우가 쏟아지는 바깥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니 저도 모르게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면서 그날따라 술이 유난히 달았습니다. 그녀도 처음엔 조금씩 마시던 술을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따라 술이 좀 받네요. 라며 제법 잘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발그스름한 그녀의 볼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내게 은인처럼 느껴졌고 이제는 내가 그녀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적당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섬에서 나고 자란 남편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새 집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경에 신고했고 수색을 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탄 배가 전복되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요즘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약이 없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 없이 이 섬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도시로 이사할 여유도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아들은 잘 자라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갯벌에 나가 낙지나 조개를 잡아 팔아서 육지에 있는 아들의 유학 비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가 이 섬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그녀는 오늘따라 말 상대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 조금 부끄럽다며 웃었어요. 오늘 사랑채에서 편히 주무세요 라며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저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은 외롭게 두고 싶지 않네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당황한 듯 손을 빼려 하며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그녀가 불을 끈 것은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세찬 빗소리를 들으며 본능에 몸을 맡긴 채 온몸이 땀에 젖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보니 이대로는 아쉽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죠. 두 번째 시간이 끝났을 때 그녀는 높은 톤으로 소리를 내었고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팔베개를 해주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한많고 외로운 인생이지만 오늘은 꽉 찬 느낌이에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낚시를 올 때 항상 현금을 넉넉히 가지고 다닙니다. 그녀에게 보답하기 위해 돈을 그녀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며 오늘 밥도 차려주시고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돈을 주시냐며 이러지 않아도 된다며 한사코 거절하고 돈을 다시 제게 돌려주려 했지만 저는 다시 그녀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방에서 잠이 들었고 눈이 부셔서 눈을 뜨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씨는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어제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고 그 손맛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게 자신의 큰 낙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그녀를 어떻게 외롭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난 뒤 배를 타기 전까지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고 절정에 이르러서는 참고 있었던 그녀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섬을 떠나는 배에 오르자 그녀는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달 2번씩 그녀가 사는 섬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제는 그녀가 사는 마을 사람들도 제가 그녀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섬에 갈 때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사서 두 집에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자신들이 잡아둔 생선을 저에게 나눠주니 굳이 낚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그녀와 방에서 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재작년 가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꼭 들리는 단골 노래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의 매번 꽐라가 된 상태로 찾아가곤 했는데 가게는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죠. 그런데도 그곳 사장님은 우리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노래방 주인 여사장님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솔직히 외모는 특별히 화려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화장도 잘하고 옷을 입는 스타일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키도 크고 옷맵시가 남달라서 항상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런 여자가 애인이면 참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사실 얼굴만 따지고 보면 약간 평범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 여자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대부분 술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그곳에서 또 술판을 벌이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 우리만 오면 살짝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꽤나 시끄럽고 활기차게 노는 편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우리를 진상 손님이라고 부를 법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덕분에 매출이 꽤나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불편한 내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셨죠.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동네에서 자주 보던 노래방 사장님이지만 사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서 근처 화장품 가게에 들렀는데 거기서 쇼핑하고 있는 사장님을 보게 된 거예요. 매번 술에 취해서만 봤던 사이였던 터라 처음엔 조금 어색했죠.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 밑에서만 봤던 분이라 밝은 곳에서 맨정신으로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곱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조금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받았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웃으며 말해주셨고 오히려 요즘 안 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이제는 잘 안 만나냐고 걱정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괜히 챙겨주는 듯한 그 말이 생각보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날 우연히 마주친 게 자꾸 떠올랐고 사장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어요. 역시나 늘 하던 대로 동네 포장마차와 호프집을 돌며 술을 한껏 마셨고 남아도는 에너지를 풀기 위해 마지막 코스로 노래방에 갔죠.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님이 와줘서 고맙다며 반겨주셨는데 그 말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아줌마, 방 주세요 하고 신나게 놀다가 잘 놀았습니다 하고 휙 나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한번 마주친 것 때문인지 그날따라 괜히 더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술 기운에 반갑게 아는 척을 하면서 괜히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 순간이 생각보다 더 즐거웠고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동네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우연히 만난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사장님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맨날 라면만 먹는 게 질려서 간만에 동네 김밥집에 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이것저것 시켜놓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을 콕 찌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노래방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왜 혼자 밥을 먹고 있냐며 가게 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혼자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며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저랑 뜻밖의 식사를 함께하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장님은 의외로 꼬치꼬치 제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냐, 여자친구 있냐와 같은 사적인 질문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이 동네에 사시냐는 질문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게 우연히 함께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도 많았어요. 제가 백수였던 시절이라 그런지 사장님이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걸 보고 막연히 나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리더라고요. 결혼도 아직 안 한 노처녀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혼기를 놓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며 살짝 자기 비하 같은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예쁘신데 남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하는 날마다 기름값도 못 벌고 갈 때가 많아 고민하다가 아예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 점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 낮에는 시간이 텅 비어서 쓸쓸한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처럼 이렇게 친해진 것 같은데 가끔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고 말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애인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자꾸 노래방 사장님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건 저 스스로도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사장님이 밥을 함께 먹자고 하긴 했지만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으니 예의상 건넨 말일 가능성이 컸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괜히 동네에서 사장님과 데이트하는 장면이나 사장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게 되곤 했습니다. 그런 딴 생각을 했던 벌을 받은 걸까요? 그 무렵 사소한 이유로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자친구를 꽤나 좋아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었던 건지 몰라도 이별 후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지만 이미 여자친구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생긴 상황이었어요. 결국 환승 이별을 당한 셈이었고 그런 사실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이별 후에는 술로 풀어야지라며 제 이별을 핑계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꿀꿀했고 술이라도 마셔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도 위로해 준답시고 술을 나발 불며 함께 마셨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취했죠. 평소처럼 마지막 코스로 노래방에 가서 술자리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우리만의 패턴이었지만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취해버린 거예요. 결국 2차 자리에서 나오는 순간 집에 들어가려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집에 가기엔 너무 아쉬웠어요. 술도 잔뜩 들어갔겠다. 이별의 여파도 남아있겠다. 괜히 여자 생각이 나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연스럽게 노래방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집에 들어가겠다며 발길을 돌리는 친구들을 붙잡고 무작정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술 기운이 오른 저는 사장님 앞에서 제대로 진상을 부렸어요.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쩌면 정말로 무례하고 창피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여사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친구들이 저 대신 나서서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다시 술판이 벌어졌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지쳐 나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저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소파마다 널브러져 자고 있었고 저는 또다시 혼자 남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와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가 끝난 뒤 술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술병을 집어들다가 그만 놓쳐서 바닥에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놔둘까 싶었지만 친구들이 다 뻗어있는 상태라 위험할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빗자루를 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제가 쏟아버린 술로 바닥이 흥건했고 친구들은 여기저기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에 사장님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웃음을 띠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난장판이 정리되고 청소도구를 챙겨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우미도 못 불러줘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을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여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자기라도 괜찮으면 자기를 도움이라고 생각하라고. 어차피 새벽도 늦고 해서 가게 문도 잠궈놨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 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도움이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같이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이별 노래를 불렀는데 예쁜 여사장님이 옆에 있으니 듀엣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이 되어서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블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밀착해서 춤을 추는데
저희 소중이도 기분이 좋았는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여자친구보다 훨씬 예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최고의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뜨겁게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나의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해주며 저를 만족시켜 주었고 저도 그 누구보다 혈기왕성했던 터라 끓어오르는 열정을 그녀에게 모두 쏟아부으며 관계를 오랜 시간 유지했습니다. 그녀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던 저는 결국 그녀의 높은 톤 소리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혼자 사는 여사장님의 집에서 같이 일어났어요. 전날 밤 일이 꿈만 같이 황홀했는데 여사장님도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를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테이블 밑에서 발로 저의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또다시 불꽃이 튀었고 이리저리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가며 노래방에서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사장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마치 부부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하며 지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이 취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몰래 빠져나와서 처음 그때처럼 그 빈 방에서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며 지냈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 만남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을 만나러 동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 시국 탓인지 노래방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 여전히 그리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쉽게 잊히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